네, 예산안과 선거법 등 패스트트랙 법안, 민생 법안 처리를 위한 본회의가 이제 하루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한국당을 제외한 여야 4+1 협의체는 오늘까지 단일안을 도출하기로 시도했는데 오늘 협의는 실패한 걸로 보입니다. 한편 국회에서 하명 수사 의혹과 관련한 공방도 가열되고 있는데요. 이 관련 내용들 전문가와 함께 짚어보겠습니다. 오기영 변호사, 김광덕 서울경제신문 논설위원 자리하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문희상 국회의장이 본회의를 열겠다라고 최후 통첩을 한 날이 이제 단 하루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내일 오후 2시에 본회의를 열기로 했고 오늘 단일안을 좀 마련을 하겠다라고 하면서 4+1 협의체가 가동이 다시 됐는데 지금 들어온 이야기에 따르면 오늘 그 실무회동에서 선거법 개정안과 관련된 논의가 좀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라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예. 내일 본회의가 열릴 텐데 내일쯤 돼야 다시 알 수 있다라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실제적으로 좀 단일한 마련이 될 수 있을 거라고 보십니까? 저는 가능성은 높다고 봅니다. 다만 지금 현재 잠시 숨고르기를 하는 것 아닌가라는 개인적인 판단이고요. 지금 현재 국회에서 4+1에서 다루고 있는 건 세 가지입니다. 예. 하나는 예산안, 두 번째가 선거법, 예. 세 번째가 공수처법과 수사권 조정에 관한 사법개혁, 이게 세 가지가 있는데 예산안은 사실상 그 실무적으로 준비가 다 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예산안이 국회 예산이 있지만은 그 수정안을 올리는 작업을 하는 거죠. 그게 이제 준비돼서 하면 되는 거니까 내일 첫 번째는 예산이 12월 2일이 기준인데 지금 그 7일이나 지난 상태에서 내일 본회의 예산안 통과를 할 거고요. 그 토론이 필요 없습니다. 두 번째는 지금 공수처법이나 그 사법개혁에 관한 법률안에 대해서는 실은 이 4+1 논의 테이블에서는 쟁점 정리가 뭐 크게 문제가 될 것 같지는 않아요. 그리고 오늘 오후에 지금 이야기 뉴스에서 나오는 내용들은 정치관계법에 대해서만 이제 논쟁을 하고 있는 거라고 있습니다. 그리고 자유한국당 입장에서도 예산안이 크게 문제 삼을 것들은 별로 없는 것 같고 그리고 수사권 조정에 관한 것도 실제 반대는 아니고 공수처법에 대한 것은 정치적인 결단만 남아 있는 거고 실질적인 반대는 이제 선거법인데 원내대표가 이 자유한국당의 원내대표가 내일 새로 선출이 되니까 적어도 새로운 원내대표와 잠시 의견 교환의 기회 내지는 좀 논의할 계기는 좀 가져야 되는 거 아닌가라는 정도의 숨고르기가 아닌가 싶긴 합니다. 그 지금 논의한 안 자체가 250 플러스 50 아니겠습니까? 250이라는 건 지역구 250에 50을 비례로 하겠다. 그런데 그 250이라는 게 현행 253에서 3석밖에 안 줄인 겁니다. 그래서 실제 큰 지역구 변동이었고 연동형이라고 하는 개념을 이제 준연동형으로 해서 도입한다. 이 정도의 차이밖에 없는 것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게 적절하냐. 지금 4+1 내에서도 의견 조율이 막판 진행 중인 것 같고 적어도 자유한국당 원내대표가 내일 선출된다고 그러니까 신임 원내대표와는 소통하는 과정 통해서 이후 고민할 부분이 있으면 고민할 수 있다라는 문호를 열어놓은 상태 이렇게 이해가 됩니다. 예, 알겠습니다. 위원님께서 보시기엔 단일안 도출 가능하다고 보십니까? 단일안 도출이 저는 쉽지만은 않을 것 같습니다. 일단 오늘은 안 됐고요. 그다음 내일도 저는 그렇게 쉽지만은 않고 결국에는 단일안이 마련된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패스트트랙부터 계속 지금 현재 같은 입장을 취해 왔기 때문에 결국엔 단일화를 도출하지 않으면은 특히 이 군소 정당들은 굉장히 어려움에 처할 수 있거든요. 근데 왜 단일화 도출이 어렵냐 하면 지금 공수처법이나 이런 거는 어렵지 않고요. 예산 아까 안이라든가 이런 거는 선거법인데 선거법이 가장 중요한 국회의 정당들이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의석을 몇 석 차지하느냐인데 이거를 어떻게 안을 채택하느냐에 따라서 의석이 몇 석이 되느냐가 결정되고 그거에 따라서 어떤 일부의 당은 당의 생존까지 결정되는 그런 상황이다. 이거를 이제 소위 국회에서는 이제 밥그릇 싸움이라고까지 하죠. 이제 그런데 어떤 상황이냐면 지금 현재 그동안은 비례대표가 75석으로 늘리고 지역구를 225로 줄이는 게 당초 패스트트랙에 올렸는데 그게 너무 그렇게 되다 보니 한국당이 반발이 크고 또 이 당 여기 내에서도 현실적으로 민주당도 좀 여러 가지 고민하는 사항이 생겼어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지역을 250석, 그다음 비례대표를 250석 이렇게 하는데 이거에 대해서 비례대표를 50석, 그다음에 지역구는 250. 그런데 여기에 되게 호남에 주로 기반을 둔 대한신당이라든가 그다음에 민주평화당 같은 경우는 이 지역구를 현재 253에서 조금만 줄어도 호남 지역의 지역구가 몇 개 줄는 효과를 갖거든요. 그런 것들도 있고 또 여기에서 50석 중에서도 연동률을 몇 프로를 하느냐에 따라서 정의당의 의석이 얼마나 늘어나느냐가 이런 게 결정되기 때문에 마지막
이 타협을 위해서 마지막 벼랑 끝 싸움을 굉장히 강하게 한다 이렇게 볼 수 예. 있겠습니다. 네, 지금 나오는 이야기를 보면 연동률 50%로 하는 그 부분에 있어서 비례대표 50석 중에 50석 모두를 연동률을 50%로 적용하느냐 혹은 50석 중에 절반인 25석만 50% 연동률을 적용을 하고 그 나머지 25석은 지금처럼 병립형으로 유지를 하느냐 뭐 이런 부분에 의견이 좀 갈리고 있어서 여기에 대한 좀 합의가 도출되지 않고 있다라는 이야기가 좀 들려오고 있습니다. 앞서서 예산안 부분에 있어서는 크게 한국당의 반대가 없다라고 좀 말씀을 해주셨는데 근데 지금 김재원 예결위원장인 기자회견까지 열면서 이 한국당을 뺀 4+1 협상이 세금 도둑질이다. 그리고 이걸 실제로 이제 기재부 공무원이 이걸 통과시키는 뭐 이런 것들을 좀 마련을 하게 되면 그런 것들에 있어서 뭐 직권 남용까지도 뭐 고발을 하겠다 이런 이야기까지 했거든요. 이 부분은 어떻게 보셨습니까? 메아리 없는 호통이다 이렇게 저는 이해를 합니다. 12월 2일까지는 법정 시한이 있고 그 법정 시한까지 국회 내 예결특위가 존속하게 돼 있습니다. 그 시한이 지나면 예결특위가 없어집니다. 법률적으로 예결특위가 없어지면 일반 국회의원들밖에 없는 겁니다. 그리고 그 뒤로 존속하는 것을 이른바 예결특위 내에 뭐 소위, 소소위 해갖고 그다음에 소소위가 과연 입법기구냐 이게 뭐냐라는 논란을 계속 있습니다. 그 소소위라고 하는 것이 이 교섭단체 대표들 실무자들 모임을 하는 거죠. 거기서 법안을 준비하고 실제 소소위로 해서 몇 번 한 사례가 있습니다. 이 소소위에서 만드는 안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예산안의 수정안은 국회의원 50명 이상의 수정안을 제출하는 형식으로 가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수정안을 준비하는 논의 테이블인 겁니다. 4+1은. 그 수정안 준비하는데 이제 이 구체적인 서류 조사가 필요하니까 서류 백대들 실무적으로 서포트하는 그 스텝 역할을 하는 이제 공무원들이 무슨 죄가 있습니까? 그 아무 잘못이 없고요. 2017년도에 그때도 하루가 이제 늦어졌습니다. 근데 그 당시에는 자유한국당을 제외하고 민주당과 국민의당이 자유한국당 패싱이라고 비난받으면서 예산을 통과시켰고요. 작년 겨울에는 자유한국당과 민주당이 합의해서 통과시켰습니다. 그때도 그 소소위 이런 방식으로 했습니다. 그리고 그 당시에 바른미래당, 정의당, 민주평화당은 배제됐다고 계속 단식 농성했습니다. 그분들은 내용에 불만이 있었던 게 아니고 예산안을 통과시키고 나면 연동형 비례대표이자 요구를 전혀 관철을 못 시킨다. 그러니까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받아들이겠다. 약속을 하면 예산안 통과시키는데 단식 풀겠다. 이런 조건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내용을 갖고 싸운 게 아니었다는 겁니다. 예. 예산안 자체가.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예산안 내용 자체가 자유한국당의 이제 김재원 예결위원장이나 자유한국당 의원들이 모르는 게 아니고 그 이제 변화랑은 또 크지도 않고 아주 세세한 미세한 거 이미 논의인 걸 반영한 걸 텐데 지금 만들어지는 이 수정안 자체를 본회의에 통과하면 되는 겁니다. 그게 수정안이 만약에 이견이 있으면 자유한국당 국회의원만도 100 몇 명인데 수정안을 내면 됩니다. 지금도 준비하면 되는 거고 그걸 갖고 표결하면 되는 것이기 때문에 김재원 예결위원장의 이 말씀은 별로 두렵지 않는 호통이다. 예, 그렇게 봅니다. 예산 명세서를 작성을 하는 걸 시트 작업이라고 하는데 그걸 이제 기재부에서 하게 되고 그리고 장차관들이 이걸 좀 지시를 하면 아래에 있는 사무관들이 이런 일을 하다 보니까 그런 실제 실무를 하는 직원들에 대해서 뭐 직권 남용 뭐 장관들이나 뭐 이런 것들에 있어서 법적인 뭐 이야기를 좀 김재원 예결위원장이 언급을 한 것 같습니다. 현실성 가능한 이야기긴 합니까? 현실성 가능한 게 문제가 아니라 그리고 아까 두렵지 않다고 하셨는데 이거는 정당 입장에서 두렵지 않은 거지 국민 입장에서 과연 뭐가 옳으냐 그리고 이게 헌법적으로 그리고 법적으로 뭐가 옳으냐 이거를 굉장히 중요한 거거든요. 그런데 저는 이거는 정치 관행상 분명하게 잘못된 것이다. 예. 왜 그러냐 하면은 정치 관행이라 국회 의사 진행의 관행이라 그런 게 있어요. 그게 뭐냐 하면 국회 의사 진행이라든가 결정이라고 하는 거는 교섭단체 대표들끼리 모여서 하게 돼 있는데 지금 현재 여당에다가 나머지 분들은 교섭단체의 대표가 아니에요. 사실은 바른미래당도 들어갔다면 바른미래당도 당권파가 들어간 것이지 원래 정식 원내대표는 오신환 원내대표 세력이 들어간 게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원래 예산안은 지금 현재 3개 교섭단체의 대표와 그 대표를 대신하는 사람들이 들어가서 협상을 하게 돼 있는데 지금 현재 12월 2일 지났으니까 이제 아무렇게 해도 된다라고 하는 거는 과거에도
시한이 지난 경우도 처리된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만은 심지어 권위주의 정권 때도 마지막 연말 31일까지 많은 기억이 나실 겁니다만은 31일까지 교섭단체 단위로 협상이 이루어졌는데 이 제1야당과 제2야당의 교섭단체를 배제하고 소위 당권파의 대표인 김관영 의원이 들어갔는데 이렇게 하고 나머지 군소정당들 들어갔는데 이거는 정치 관례상 있을 수가 없는 바로 그런 제1야당에 들어서 지금 현재 굉장히 내년에 초수표 예산이라고 그러는데 지금 현재 내년에 재정 적자까지 상당한 국채를 발행하면서까지 적자를 발행까지 하면서 많은 사람들에게 나눠주는 이런 예산이 됐는데 이거를 제1야당과 제2야당이 그걸 견제해서 그런 거를 그러한 기능을 상실하기 때문에 굉장히 잘못된 정치이고 그리고 법적으로도 원래 이러한 예산의 협상 과정에서 예산 소위라든가 이런 교섭단체 대표들이 가서 그 결과를 갖고 소위 예산 명세서인 시트를 작업하게 돼 있는 그런 관리가 있기 때문에 법적인 문제에도 좀 더 여러 가지 위배 소지가 있기 때문에 고찰할 필요가 있는 상황이다. 예. 국민 입장에서 굉장히 바람직하지 않은 거다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교섭단체 대표가 참여해야 하는데 그렇지 않은 부분에 있어서 좀 지적을 해주셨습니다. 잠깐 좀 왜곡된 정보가 계속 섞여서 나가서 제가 잠깐 말씀을 드리면요. 예. 그 과거에 이제 이 예산을 갖고 정쟁 수단으로 많이 썼습니다. 그러니까 다른 정치적 요구를 관철시키기 위해서 그래서 과거에 민주당도 그랬고 과거에 이제 한나라당이나 이제 그 보수 야당도 했었던 거죠. 서로가 이제 야당 시절에 어떤 정치적 요구를 관철시키기 위해서 그 때를 쓰고 많이 했었습니다. 그런 문제점과 관행은 제가 인정을 합니다. 그런 게 있었다는 걸. 그래서 국회 선진화법이 만들어지고 국회 선진화법 만들어지는 이후에 이제 20대 국회에 그 직전 1년 돼가 지금 한 4년 좀 넘었습니다. 이때부터는 12월 2일까지 무조건 통과시켜야 된다. 그리고 그 안 되면은 그냥 표결한다. 자동 이게 돼 있었던 부의되는 겁니다. 거죠. 예, 예. 자동 부의 그 절차가 만들어집니다. 그리고 선거법 다른 이제 법안은 모르겠지만 그 기간이 지나면 필리버스도 안 되게 돼 있습니다. 그게 최근에 나온 몇 년 사이에 그 제도의 적용 사례입니다. 그래서 초기 2년 동안은 바로 12월 2일을 지켰어요. 그리고 어떤 날은 12월 2일에 어쩔 수 없이 이 휴일 때문에 하루 늦어지고 예. 지난해는 이 연동형 비례대표제 때문에 단시간은 그런 특수한 상황이 늦어진 겁니다. 지금도 이렇게 늦어지는 게 정상적인 게 아닙니다. 그래서 그걸 진행을 하자고 하는 건데 이게 지금 이 야당 협조를 안 한 겁니다. 그래서 이 점에 좀 차이를 말씀드리고 그다음 이제 이 12월 2일 이후에 그 존속하는 그 과정은 그건 원내 교섭단체들 사이에서 대화를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는 겁니다. 그러나 법률적으로는 표결을 받쳐야 할 상황이기 때문에 원내 교섭단체끼리 협의해야 되는데 왜 안 하냐? 협의하는데 안 들어온 거 아닙니까? 당연 원내대표가. 그리고 지금도 이 바로 본회의 부의해야 될 것을 왜 안 했냐고 오히려 국회가 비난을 받아야 할 상황인 거고 그 표결을 하기 위한 수정안을 만드는 과정에서 지금 수정안을 서로 만들어야 되는데 왜 만들었어요? 아십니까? 자유한국당 하나도 안 만들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이제 적어도 예산안에 대해서는 이런 식으로 그 공무원들 협박하는 이야기하면 안 된다 이런 겁니다. 예. 제가 다른 것 갖고 논하지는 않겠지만 예산 갖고 이야기하는 것은 좀 조심해야 한다. 이렇게 봅니다. 길게 말씀하셨기 때문에 간단하게 반박은 하고 넘어가야 될 것 같아요. 또 이게 예, 짧게 좀 시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오 변호사께서는 최근 선진화법을 굉장히 조문을 많이 연구하신 것 같아요. 그런데 보면은 과거에 현재 민주당이 야당인 시절에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예산안 갖고 연계 투쟁을 많이 했을 때도 그렇죠. 마지막 순간까지 여야가 교섭단체 단위로 협의가 됐다는 거 수십 년 동안 그래왔다는 걸 말씀드리고 최근에 선진화법이 도입된 뒤에도 한때 시한을 지켰습니다만 시한이 지난 뒤에도 교섭단체 단위로 협의가 이루어졌지 교섭단체를 배제하고 이런 일종의 군소정당의 정파에 임의적으로 대표를 만나서 하는 거는 굉장히 잘못된 거니까 앞으로 이런 거는 없어야 된다. 이 예. 말씀을 강조하고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국회 정상화에 대한 뭐 여러 가지 변수들이 있다라는 이야기가 있는데 그 중에 가장 중요한 게 하나가 바로 한국당의 새 원내대표 경선일 것 같습니다. 네, 네. 본회의는 오후에 열리고 그 경선은 오전에 열립니다. 같은 날 다 일어나게 되는 건데 원내대표 경선 결과에 따라서 그럼 예상을 하시기에 좀 추후에 좀 더 협상을 할 수 있는 여지가 좀 더 열려 있다고 보십니까? 협상을 자유한국당이 하겠다는 의지가 분명하느냐에 달린 거라고 봅니다. 왜냐하면 지금까지 자유한국당이 기왕이면 협상의 틀에 와서 같이 논의하기를 바라는 그런 적어도 최소한의 그런 전제는 있었던 것 같습니다. 이제 오늘 이제 이 논의 분위기도 저는 그렇게 예. 이해를 하고 있고요. 그런데
원내대표가 어떤 분이 될지는 모르겠지만 협상보다는 투쟁이 중심이다라고 하는 분이면은 원내대표 결과가 나오면 바로 봉쇄되고 내일 이제 바로 어떤 순차적인 처리 가능성이 좀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그럼 바로 좀 이어서 좀 질문을 드려보겠습니다. 지금까지 등록된 최종 후보가 3선의 강석호, 4선의 유기준, 재선의 김선동, 그리고 5선의 심재철 의원입니다. 이 후보들 중에서도 지금 협상을 해야 한다 또는 4+1 협의체를 인정할 수 없다, 뭐 강경론을 펼치는 후보들도 있거든요. 한국당 의원들은 좀 어떤 선택을 할 거라고 보십니까? 오히려 우리 노소령 먼저 좀 여쭤볼까요? 먼저 더 잘하실 것 어떤 같아서. 예상하십니까? 예. 일단 지금 현재 한국당의 전체적인 분위기는 현재를 협상을 적극적으로 하자는 목소리는 좀 적습니다. 그러니까 강경 투쟁을 하자는 거고 협상을 하기 어렵다는 건 뭐냐 하면 연동형이라는 걸 전제로 지금 하자는 게 협상을 하자는 거거든요. 지금 현재 민주당이라든가 범여권 정당은. 그런데 한국당은 연동형 자체가 협상을 하지 아닌 다른 거로 협상을 하자는 이런 입장이고 그리고 공수처도 근본적으로 좀 이 기소권을 공수처가 갖지 않도록 하면서 근본적으로 바꾸자는 거여서 협상에 대해서 굉장히 부정적인 겁니다만은 그러나 일부가 협상의 문을 조금 열어놓기는 하고 어떻게 황 대표도 그저께 투쟁과 함께 협상을 할 수 있는 사람이라는 걸 원내대표의 자격으로 뒀어요. 그런데 뭐냐면 저는 근본적으로 타협과 협상이 이루어지긴 쉽지 않은데 한국당이 그래도 협상의 논의에 일전 초기에 좀 들어가서 현재 특히 선거법을 굉장히 중시하게 생각하고 있네요. 선거법이라고 하는 정당의 의석이 사실은 민주당하고 한국당 같은 경우는 현재 기존 정당에 보다 플러스 10석에서 20석이 변화가 있을 수 있는 굉장히 큰 법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거에 어느 정도 들어가서 굉장히 한국당 입장에서는 한국당에 굉장히 불리할 수 있는 그거를 좀 완화시키는 데까지 참여를 하되 완전히 협상을 참여해서 타결이 될 가능성은 적다 이렇게 보입니다. 예. 어떻게 좀 예상하십니까? 지금 강경한 기조가 의원들에게는 더 많이 좀 갈 것이다라고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지금까지 이제 나경원 원내대표 한 1년 동안 해오는 과정에서 실제 협상을 제대로 한 건 매우 적은 것 같습니다. 협상의 결과물도 별로 적었던 것 같고 그게 지금까지의 이 자유한국당의 원내 1년을 좀 기조를 보여주는 거라고 보고요. 근데 그런 나경원 원내대표의 변화에 대해서 황교안 당대표는 어떤 입장이었을까? 황교안 당대표도 원칙적인 이제 투쟁 중심으로 입장을 정하고 기조를 잡고 예. 오셨던 것 같고요. 지금 적어도 나경원 원내대표를 교체한 이유는 이번에 이제 실제 교체했다고 보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은 그 황교안 대표 입장에서는 적어도 다른 형태의 좀 더 극단적인 강경 대응보다는 약간의 그 일말의 좀 변화의 여지를 좀 열어둬야 되는 거 아닌가? 그게 어느 지점에서 만들어질지는 모르겠지만 그리고 그 협상의 내용 자체가 얼마나 폭이 넓지는 모르겠지만 예. 협상의 부분을 완전 봉쇄하고 가는 것은 좀 너무 운신의 폭을 줄인다라고 하는 점에 대해서 황교안 대표 그 정도 생각은 충분히 갖고 계신 것 같아요. 그리고 이번 당대표 선거, 당 원내대표 선거의 초점이 황심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네. 이제 황교안 대표가 자유한국당 내에서의 좀 뿌리를 내고 어느 정도 장악력을 좀 가지고 있는 거 아닌가, 좀 획득하고 있는 과정이 아닌가. 그리고 그런 것들이 이번 원내대표 나경원 원내대표 임기를 이제 마치고 그 다음에 새로운 원내대표를 선출하는 과정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지 않을까. 그래서 그런 맥락에서 황교안 대표가 협상이라고 하는 걸 약간 고민하는 또 그의 고민을 하는 후보가 좀 더 유리할 가능성이 있지 않을까 이렇게 봅니다. 황심 이야기를 좀 해주셔서 지금 황심이라는 것 자체가 사실 좀 어느 정도 황심이 더 많이 영향을 미칠 것인가 혹은 반대로 의원들이 여기에 반대되는 표를 던질 것인가 여기에 대한 의견도 좀 엇갈리더라고요. 좀 네. 어떻게 예상하십니까? 너는 황심은 있을 거로 보입니다. 그러니까 예. 황교안 대표가 황심이라는 거는 선호하는 후보가 있을 거 아닙니까? 근데 그거를 적극적으로 지침을 내려가지고 밀도록 지시를 하느냐, 아니면은 좀 이런 사람 됐으면 좋겠다고 이렇게 바라는 수준이냐인데 현재까지 움직이면 적극적으로 누구를 밀라고 이렇게 지침을 내린 상태는 아닌 것 같아요. 제가 어저께까지 알아보니까. 그런데 이제 네 사람 중에 보면은 이 친황이라고 할 수 있는 사람이 있고 좀 비황이라고 할 수 있는 분들을 좀 나눠지고 있어요. 그래서 예. 예를 들어서 이제 직접적으로 친황은 아니지만 예를 들어서 재선의 김선동 의원이라든가 사선의 유기준 의원은 친박 출신인데 또 황교안 대표와 비교적
사이는 아주 가까운 건 아니지만은 나쁘지 않은 비록 우호적인 사이이기 때문에 그렇고 그다음에 이제 심재철 의원이라든 강석호 의원은 비박 출신으로서 황교안 대표와 좀 거리가 조금 있는 이런 건데 지금 현재 황교안 대표가 이번에 당내에 다수를 아직은 차지하고 있는 건 사실이기 때문에 황교안 대표가 우호적인 제스처를 보내면 아무래도 조금 유리할 수는 있는데 그러나 또 비박 의원들도 한 40% 가까이 또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누가 뭐 민다 그래서 장담할 수는 없는 상황이다. 이렇게 보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또 다른 변수 중에 하나라고 하는 것이 오늘 바른미래당 비당권파가 발기인 대회를 연 이 바른미래당 변혁 모임의 움직임인 것 같습니다. 예. 이 변혁의 움직임이 좀 어느 정도 좀 변수가 될 거라고 보십니까? 실은 저는 변혁 모임에 대해서는 갈수록 그 몸값이 떨어지고 있다 이런 느낌을 갖고 있습니다. 이제 이 변혁이나 또는 이제 안철수, 유승민 이분들의 이제 가치 이건 20대 국회 시작하면서 다당제였습니다. 다당제, 다양한 가치, 양대 정당 중심의 국회에서의 극한적인 투쟁, 대립 갈등보다는 이제 다당제로서의 이제 국민의당이 출범하면서 제3당, 실제 득표, 정당 득표도 높았고, 그리고 거기에서 약간 변형된 형태로서 바른미래당이 다양한 국민의 목소리를 좀 대변하면서 극단적 충돌을 좀 해소시키는 역할을 할 것이다. 이렇게 기대를 했었죠. 예. 그런데 지금 바른미래당이 지금 그 어찌 쉽게 말하면 좀 그렇지만 4분 5열 됐고 그중에 비당권파라고 있는데 이번에 이제 안철수 전 대표를 지지하는 분들 중에 다들강이나 권은희 의원 혼자 어제 가서 예. 있었고 한 10명도 안 되시는 분들이거든요. 예, 지금 현재 바른미래당의 일부가 나간 거죠. 그 일부가 나가서 지금 이게 하는데 이 모습이 과연 합리적 보수의 미래인지 아니면은 이제 정통 보수의 중심이 될 건지 아니면은 지금 자유한국당의 중심으로 이제 가는 보수 그 그룹 내에 함께 합치기 전까지의 몸값을 좀 만들기 위한 작업인지 뭐 여러 가지 평가가 있을 텐데 후자일 가능성이 크게 이게 어쩔 수 없이 그렇게 해석될 여지가 있다. 결국엔 한국당과의 통합 움직임을 위한 것이다. 그렇게 해석될 여지가 있다. 예. 지금 다당제의 꿈인데 이 꿈이 물거품이 되고 있다라는 게 실제 다당제에 대한 지지와 고민했던 분들의 좀 안타까움으로 보여질 것이다. 이런 느낌이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변혁 모임의 움직임 좀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우리 오 변호사님하고 좀 비슷한 견해는 현재 이렇게 좀 바른미래당이 좀 작은 정당 아닙니까? 제3당인데 작은 정당이 또 자꾸 이렇게 쪼개지는 모습을 보이는 거는 그렇게 아름다운 모습은 아니에요. 그리고 바람직한 게 또 아니고요. 그래서 지금 이제 원래 바른정당과 국민의당이 합쳐지는 과정에서 대한신당이라는 사람들이 떨어져 나갔고 예. 그다음에 하나로 됐었는데 지금 하나도 지금 세 갈래가 되고 있는 거 아닙니까? 손학규 대표를 중심으로 한 당권파 그리고 유승민 의원을 중심으로 해서 이번에 신당 창당하는 모임. 근데 이제 안철수계 의원들이 비례대표를 중심으로 7명이 있었는데 이번에 권은희 의원만 참여하고 권은희 의원만 지역구 지역구. 의원이라서 또 떨어져 나갔고 비례대표 의원 먼저 6명은 예. 현재 참여를 안 했는데 제가 그 경위를 어저께 좀 자세히 알아봤어요. 그랬더니 미국에 있는 좀 안철수 전 대표가 소위 메시지라 그럴까요? 지침이 안 내려왔답니다. 거기에 참여하는 게 좋은지 안 좋은지. 그래서 안철수 대표의 안심, 이것도 안심이죠. 아까는 황심이 나왔는데 안심이 지금 현재 정해지지 않은 상태고 메시지가 전달이 안 됐기 때문에 좀 지켜본 뒤에 이 비례대표 의원들이 과연 여기에 참여할지 말지를 결정하는데 그렇다고 해서 안 전 대표가 지금 현재 호남계 의원이나 손학규 대표와 손잡을 가능성은 굉장히 적다고 합니다. 지금. 그런데 이제 유승민계 의원들하고 할 가능성은 지금도 나름대로 고심은 하고 있다 그래요. 그런데 안철수 전 대표가 우리가 총선의 역할을 해야 대선에도 도전할 수 있기 때문에 총선 전에는 반드시 연말 연초되면 오지 않겠느냐는 전망이 많았는데 제가 어저께 취재해 본 거로는 이번 총선은 오지 않을 가능성도 절반 정도 돼서 좀 더 지켜봐야 된다 해서 총선은 패스를 할 가능성도 좀 있다 이렇게 보입니다. 예, 비례대표 의원들 같은 경우에는 본인 스스로가 탈당을 하면 의원직이 상실되기 때문에 그 의원 120일 전에, 그러니까 선거 120일 전에는 의원 탈당을 해도 이게 좀 유지가 되다 보니 그 시기에 맞춰서 탈당을 하려고 하다 보니 1월 말쯤 탈당을 하려고 하는 계획이다라고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 그렇다면 지금 권은희 의원도 안철수 의원을 좀 1월 중에 직접 가서 만나보려고 한다라는 이야기가 또 나오고 있잖아요. 만나고 나면 그때는 이 비례대표 의원들이
변혁으로 오지 않을 가능성도 있다라고 보십니까? 비례대표 의원들이 이제 가는지 안 가는지가 큰 힘이 있을까 저는 역으로 묻고 싶습니다. 지금 현재 어떤 행동을 하게 되면 그게 이제 이 많은 지지 그룹에게 의미가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예. 그리고 그게 함께 갈 수 있는 것인데 지금 이렇게 노선 자체가 계속 이제 엷어지고 또 약간 부유하는 모습을 하게 되면 가든지 안 가든지 별 파급 효과가 없을 수 있다. 안 대표가 직접 하는 게 아니라면 다른 부분은 큰 변수가 아닐 수도 있다. 그래요. 조금이라도 좀 새가 커지는 건 크게 의미가 없다라는 말씀이신가요, 그럼? 지금 이제 이 선거 시기는 선거 후보자들이 얼마나 지역에서 뿌리를 내리고 있느냐 아니면 정당 지지율 자체가 받쳐주느냐 이게 중요한 거고 지금 한두 명의 파급 효과가 없습니다. 지금 정의당 같은 경우에 정의당 국회의원 6명입니다. 그러나 지금 득표율 아니 그러니까 이제 정당 지지율로 보면 되게 높지 않습니까? 이 숫자로서 본다면 바른미래당이 훨씬 높아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그래서 이건 다르다. 예. 알겠습니다. 이번에는 하명 수사, 감찰 무마 관련된 의혹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청와대와 검찰 간의 갈등이 좀 굉장히 커지고 있는 상황인데 현재의 상황 어떻게 보고 계신지 일단 좀 여쭤보겠습니다. 네, 지금 현재 검찰이 울산시 선거시장 선거 개입 의혹, 하명 수사냐 아니냐 해서 그걸 수사하는 게 하나 있고요. 또 하나는 유재수 전 부산시 부시장 금융위 국장 시절에 이런 거 감찰을 중단시킨 그 의혹. 이거에 대해 두 가지에 대해서 지금 굉장히 수사를 굉장히 조여가고 있어요, 검찰이. 근데 그거를 수사를 주로 청와대를 상대로 하고 있기 때문에 소위 문 대통령이 표현했던 살아있는 권력을 대상으로 하고 있죠. 그러다 보니까 이거에 대해서 청와대와 민주당이 강력 반발하면서 굉장히 이제 검찰을 상대로 비난을 굉장히 강력하게 하는 일종의 견제를 할 뿐만 아니라 비난하는데 심지어 검찰을 상대로 무슨 변태적인 수사라 이런 표현까지 쓰고 가만두지 않겠다라 이런 용어까지 나오는 아주 좀 이 정상적으로 세계 어른 나라 국가에서도 국가의 권력과 국가의 최고 수사기관인 검찰이 이렇게 정면으로 하는 거는 아주 보기 드문 사례가 벌어지고 있어요. 보기 드문 사례가 벌어지는데 저는 이렇게 된 이유가 일부 민주당에서는 검찰이 과도한 권력 행사 때문에 이런 것 때문에 이렇게 벌어지고 있으니까 이번에 반드시 그거를 과도한 행사를 못하도록 검찰을 개혁해야 된다고 하는데 제가 보기에는 검찰이 과도한 권한을 행사해온 측면도 있습니다만은 그거는 오히려 이 정권 들어서 이야기하자면 과거 2년 동안 적폐 수사 과정에서 그 과거 정권을 상대로 한 거죠. 적극적으로 검찰의 특수부라든가 이런 것들을 키워줬어요. 오히려 과도한 힘을 키워줬는데 본인들에 대해 수사가 하자고 하니까 제동을 거는 거는 진짜 맞지 않은 거고 오히려 그런 살아있는 권력을 수사해야 된다고 말을 해놓고 그걸 하려고 하다가 방어하려다 보니까 이런 비정상적인 상황이 되고 있는 게 아니냐. 오히려 여권이 먼저 검찰의 중립성과 독립성을 보장하는 쪽으로 가는 게 진정한 검찰 개혁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예, 알겠습니다. 변호사께서는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예, 여기 시각 차이가 많이 있는 주제라 기본적으로 몇 가지 지점에 대해서 공감하는 게 있습니다. 뭐냐면 현 정부 들어와 가지고 이른바 적폐청산 수사라고 하면서 특수부를 키우고 과대하게 비대하게 또는 그게 좀 더 이게 선을 넘는 수사들이 있었던 거 아니냐. 그때 제대로 문제제기 안 했던 거 아니냐라는 지적에 대해서는 솔직히 할 말이 없다라는 생각을 하고요. 그런 지적이 전혀 틀린 지적이 아니다라는 거고요. 그다음 이제 살아있는 권력에 대한 수사를 하겠다고 하면 그 자체를 마치 아프니까 막는다 그러면 안 되는 거죠. 이제 수사에 충분히 혐의가 있고 그게 공정한 수사하고 또 정의를 구현한 것이라면 그 인정을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이제 저희가 이게 쭉 그동안에 해왔던 몇 개 이게 사례를 보니까 야, 이 검찰이 좀 해도 너무한다. 이게 과연 공정한 수사를 하고 있느냐 아니면 선택적 정의, 선택적 수사를 통한 정치적 개입을 하고 있는 거 아니냐. 그래서 이제 정치적 개입이 처음에는 의혹이었다가 이 정도면 정치 개입 아니냐 이런 생각까지 든 거죠. 그 점들을 이제 지속적으로 열거하는 건데 그 몇 가지 있었지 않습니까? 이제 12월 아니요 조국 장관 처음에 할 때 이제 이 여러 가지 여론이 있었다는 건 아는데 한 일주일 전 여야 간에 청문회하기로 한 날이 8월 26일이었습니다. 근데 27일 날 대대적으로 100여 명 동원해서 전국적으로 압수수색을 했지 않습니까? 그것도 언론을 다 참여시켜서. 근데 그 일주일만 참으면은 청문회하고 청문회 결과대로 이 대통령이 임명할지 여부를 결정하면 되는 거거든요. 근데 그것을 중간에 끼어들었다는 게 지금도 해명이 안 돼요. 제대로 해명도 안 하고 검찰은. 지금 봐도 그때 일주일 참고 비공개 수사했어도 됐어요. 근데 굳이 공개적으로 했단 말입니다. 그 다음에가 이제 두 번째가 그 정경심 씨, 이게 조국
그 후보자 청문회 한 날 막판에 이제 정림 씨 공소장 이제 기소가 있었지 않습니까? 예. 이게 표창장에 관한 거. 지금 재판하고 있지 않습니까? 재판에 나오지 않습니까? 그 내용이 공소 사실이 특정이 안 된다. 내 적절하냐? 공소장 변경할 거냐 말 거냐? 검찰이 시도했는데 변경 못 한다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요들에 대해서 공소 기각되면 공소 기각된다는 거 공소지가 잘못됐다는 걸 인정하는 거거든요. 공소 기각되면 그러면 어떻게 할 거냐고요. 그거 누가 책임질 겁니까? 그때 했던 사람들은 정치 개입 아니라고 주장할 겁니까? 그 책임져야 할 거 아닙니까? 예, 알겠습니다. 이제 지금 현재 나오는 그 몇 가지 이제 있습니다. 울산에서 나오는 고래고기 사건 그게 있고 그와 관련해서 이제 김기현 전 시장의 측근 비리 관련된 의혹 사건 뭐 이런 게 같이 이제 연루됐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사건에 대해서 문제가 되면 이걸 하명 사건이나 프레임 갖고 보니까 계속 그런 식으로 확대하면서 뭐 하나만 있어도 갑자기 압수해가고 검찰이 저희들이 보기 좀 난리를 피운다고 보는데 이 문제에 대해서 좀 의문이 좀 있습니다. 실제 제기하는 방식이 그 좀 하나 더 추가하면 얼마 전에 이제 그 검찰 수사관 중에 한 분이 돌아가셨는데 이제 그분 핸드폰이 서초 경찰서에 있는데 서초 경찰서에 있는 거 했다가 포렌식하고 나중에 그 내용 전부 다 우리 법 제도상 경찰은 스스로 수사를 종결 못하기 때문에 검찰이 다 보고하게 돼 있습니다. 예. 그러면 그 핸드폰 내용도 다 보고가 되게 돼 있습니다. 예. 검찰은 그걸 모를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경찰은 알면 안 된다고 압수해서 가져간 거예요. 갑자기 기습적으로. 예, 알겠습니다. 도대체 이게 뭔 일인지를 모르겠다. 그래서 검경 간의 그 갈등 내지는 여러 가지 구조조적인 그 조정 과정에 대한 반대 입장을 이런 식으로 피력하는 게 아니냐. 예, 알겠습니다. 예. 조국 청문회 당시 때부터 검찰에 좀 정치 개입이 있어 왔다라는 그런 지적을 의혹이 좀 해주신 것 있었고 같습니다. 지금 보면 상당히 문제가 있는 거 아니냐. 알겠습니다. 네, 오늘 시간 관계상 이야기 좀 여기서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두 분 고맙습니다.